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의료 IT 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료 IT 융합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헬스케어 플랫폼과 빅데이터,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 IT 융합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의료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 검안, 처방,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질병의 치료뿐만이 아니고 질병의 예방도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행위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특성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의 내재성입니다. 환자의 신체를 절개한다거나 아니면 투약을 한다거나 주사를 한다거나 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내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측에 대한 곤란성인데요. 현대 의학 기술로도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고 또 부작용이나 합병증과 같이 위험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예측에 대한 곤란성이 두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의 재량성인데요. 환자 개개인마다 체질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은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의료인이 재량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재량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특성은 비공개성인데요. 의료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프라이버시하고 매우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성이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인데요. 의료인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료 행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IT는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 기술의 약자인데요. 이 정보 기술이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정보의 획득, 또 정보의 처리, 또 정보의 전달, 그리고 정보의 활용까지도 우리는 IT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필요하고 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 또 컴퓨터 기술, 또 소프트웨어 기술, 인터넷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처리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유선통신뿐만이 아니고 무선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도 IT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 기술, 또 방송 기술도 저희는 IT 기술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IT 융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행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행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IT 기술이 융합되는 것을 의료 IT 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 IT 융합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의료 IT 융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IT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기존의 의료기기를 고도화하는 IT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에 IT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UHS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헬스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ES라고 했던 것들이 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원 정보화인데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필름 가지고 판독을 하거나 진단을 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병원 정보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으로는 의료 정보에 관련된 건데요. 병원이 정보화되면서 그러니까 진료한 기록들이 병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그 정보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의료 정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개의 그 영역에서 의료와 IT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 IT 융합이 왜 이렇게 많은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또 새로운 그 비즈니스들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보면 한 가지 이유, 또 작게 보면 세 가지 이유까지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인데요.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고, 아픈 사람이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IT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IT 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의료비도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의료비의 부담도 IT를 의료에 융합함으로써 늘어나는 속도를 완화시키고 또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족해지는 전문 인력도 IT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2013년에 12%를 넘었고 2020년이 되면 그 65세 이상 노인이 그 15%에 이른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이 되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2026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그런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편은 그 노인에 의해서 지출되는 의료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4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노인 의료비가 22%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30%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인구 비율은 10%였는데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인구보다 3배가 넘는 그런 많은 의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질병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균 수명까지 암에 걸릴 그 확률을 나타내는 그 표입니다. 2011년에 그 평균 수명이 81세였는데요. 암에 걸릴 확률이 36.9%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뜻이고요. 암에 걸린 사람 중에 그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IT를 융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 IT 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비의 증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17%를 이미 넘어서서 국가 재정에 그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정부에서는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7.1%, 7.3% 정도 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5%이기 때문에 아직은 OECD 평균보다는 작지만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곧 OECD 평균을 넘어서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질병을 진단하고 또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하는 거에서 이제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IT를 활용을 해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하는데요. 헬스케어 3.0 시대에서는 건강을 일상적으로 평생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개인 맞춤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진단도 아주 미세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그 병원과 같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그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또 의료비의 부담도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이 결국은 환자의 치료에서 일반인의 건강관리로 그리고 의료기관과 같은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같은 수요자 중심 그리고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평생 건강관리와 또 질병의 예방으로 이렇게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의료 서비스에 다양하게 이제 융합이 되어 왔는데요. 1990년대에는 원격 의료, 텔레메디슨이 한참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레메디슨은 병원과 병원 간의 그 협진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CT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병원과 병원 간에 협진을 하는 그런 것들이 1990년대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을 의료 서비스에 활용하는 e헬스,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하자는 유헬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로 의료 IT 융합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이제 약자인데요. 여기서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헬스케어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을 때도 내 건강을 관리를 받고 또 심지어는 내가 등산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내 건강을 관리를 받는 거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대가 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건강을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화장실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내 건강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할 때도 거울에 센서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안색을 본다거나 그 사람의 심박수를 잰다거나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지표들을 측정을 해서 또 건강을 이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 영양 성분은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잠을 자는 동안 그 사람이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또 잠을 자는 동안에 혹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에 대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1년 365일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US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센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센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몸에 붙이거나 뭐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몸에 심거나 아니면 환경에 센서를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은 기술 개발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얻어진 그 정보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곳, 병원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 센터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그 취합 및 전송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합 및 전송 기술은 이미 그러니까 통신망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통신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 및 피드백 기술인데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빅데이터라고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건강에 관련된 빅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처리해서 개인 맞춤형의 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뇌파는 그 뇌에서 나오는 그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뇌파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정신 활동들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뇌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관련된 그 정보인데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소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목소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라든가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체온을 측정을 해서 또한 이제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심전도는 심장이 박동할 때 나오는 그 정기적인 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걸음걸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뭐 체중이라든가 또 혈액 안에 있는 그 당분의 양인 그 혈당 이런 것들이 건강에 관련된 그 중요한 그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건강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 걸음걸이가 이게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이를 우리가 잘 모니터링하면 그러한 그 질병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양하게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측정하려는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몸에 센서를 삽입하는 겁니다. 물론 몸에 그 센서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연구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심장에 이상이, 그러니까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몸 안에 페이스메이커를 심어놓고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페이스메이커를 통해서 치료하고 또 진료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착용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손목시계 형태라든가 안경 형태라든가 목걸이 형태라든가 아니면 귀걸이 형태라든가 그런 액세서리 형태로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건강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으려는 그런 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형인데요. 옷에다가도 센서를 넣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옷 안에 센서를 넣어서 그 옷만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내재형인데요. 이런 환경에다가 이제 센서를 넣어서 그 환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 정보를 획득을 하려는 그 시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아주 편리하게 그러면서도 그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이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삽입형 센서보다는 착용형, 또 착용형보다는 의복형, 의복형보다는 인프라 내재형이 더 편리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정확도 측면에서는 그 삽입형 센서가 착용형, 의복형, 인프라 내재형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센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의료 IT 융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IT가 무엇인지, 우리가 IT라고 할 때 어떤 영역의 그 기술들까지 이제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한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 IT 융합이 왜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런 것들을 IT를 융합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IT가 융합이 되면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그 텔리메디슨에서부터 이헬스, 유헬스 또 스마트 헬스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유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건강을 관리받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US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센서 기술, 또 정보에 대한 전송과 취합 기술, 또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또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봤고 또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센서의 측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